안녕하세요. 네.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희. 예, 경제 읽어주는 남자 기화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녹화한 분량이 길어서 또 이어서 바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부동산 얘기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이 또 돈이 몰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2020년이 최저점이라고 지금 이제 보시는 거면 부동산이 어떤지? 부동산 하면 주택 가격만 말씀하시는데 전세가 더 중요해요. 소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저금리로 온 거예요. 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네.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면 네. 자연스럽게 월세로 전환하고 싶겠죠. 그죠. 전세는 은행에 돈 맡겨도 뭐 이자가 이제 얼마 안 안 나오니까. 되니까. 빚 져서 자금을 마련하고 월세 내놔도 되는 금리가 싸니까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월세 선호 현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세 공급이 줄어요. 그리고 전세 수요는 늘죠. 전세 난이 시작된 거예요. 코로나19 충격과 상관없이. 근데 대출은 안 나오는데 집주인들이 그렇게 대출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잖아요. 대출을 받는 여유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월세로 사람들은 다 그렇죠. 바꾼다. 네. 월세로. 그러니까 어쨌든 전셋집이 진짜 1도 없는 지역도 생겼어요. 이런 마당에 지금 다주택자를 없애는 정책이에요, 소위. 네. 그럼 다주택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세 공급이 준다는 뜻이죠. 전세난이 오는 게 2021년의 모습이에요. 계속 이어질 첫 번째. 거다. 예. 전세난이. 네, 당연합니다. 그게 같이 맞물리는 게 이제 부동산 매매 시장인데, 매매 시장은 제가 2020년에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했고 상승했죠. 네. 그리고 2020년 제 부동산 전망의 특징을 탈동조화라고 했어요. 네. 수도권은 고공행진하는데 지방권은 계속 떨어지죠. 이게 코로나라는 변수와 상관없이 상관없이요? 상관없이 그러하리라 했는데 이 정도가 더 격해진 거죠. 이게 정부가 다주택자 잡으려고 하면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방 물건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몰리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 않아요? 물론 정책에 따른 반응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지방이 정리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요. 왜냐면 인구의 이동이에요. 자연 증감이 줄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 유입 규모가 많아서 실제 인구가 줄지는 않았어요, 아직.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거나 네. 자연 증감이 줄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구가 증감이 둔화됐지만 이게 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예요. 지방권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줄어요. 그래서 인구라는 측면만 고려하면 향후 구조적으로 유망한 지역은 경기도예요. 서울보다도. 지방에서의 편입에 대한 수요를 커버하면서 네. 경기도의 이 부동산 개발이 엄청나죠. 신규 아파트, 네. 신도시, 인구 유입을 떠나서 가치의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황무지였던 지역이 논이었던 지역이 아파트가 되면 네. 그 지역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그럴 거라고 전망을 했던 것이고요. 2020년에는. 그리고 금리의 하락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치를 올려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21년이죠. 지금까지는 뭐 이런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움직였는데 네. 지금부터는 금리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전염병이 또 등장한다든가 코로나. 그러면 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나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아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봤을 때 그렇죠. 통화 정책에 따른 자산 가치의 변동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영향을 집중적으로 미치는 그 변수가 정책이에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책의 영향이 약발이 안 받은 거예요. 정책이 아무리 이렇게 집중이 돼도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만 정책끼리 비교하면 2020년까지의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의 네. 경향성과 네. 21년부터는 또 확연히 바뀌어요. 이제 좀 먹힐 수 있겠네요. 예, 더 강해져요. 확실한 규제예요. 똑같은 뭔가 강도여도 이게 금리 변동이 없으니까 이게 확 그렇죠. 오겠다. 그러니까 정책의 강도도 더 세졌지만 금리는 변동이 없으니까 네. 정책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미 2020년 하반기 매매 가격이 고점을 찍고 물론 상승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정체된 느낌으로 전개되죠. 평균적으로는, 네. 그래서 2021년의 모습을 말씀드리면 일단 상용주택 이 금리 인하를 거슬렀어요. 그만큼 더 파격적인 강력한 충격이 있었어요. 코로나19의 충격. 아, 2020년 올해 지금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충격이 2021년까지 지속될 텐데 첫 번째 구조조정. 기업들이 사업 규모를 줄여요. 아, 맞아요. 그래서 오피스가 줄어요. 공장도 줄이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상용 건물의 수는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들이 정리하면서 줄고요. 또 한 가지 기업들이 재택근무라는 툴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재택근무해도 생산성 안 주네. 이거 활용하자. 이거 임차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제 오피스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역삼역 제일 높은 건물에 있었는데 임차료가 아, 교수님 거요? 얼마나 비쌌겠어요. 근데 그거를 네. 오피스를 줄이고 재택근무를 활용해서 또 그래서 이게 늘어나죠. 들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용시장은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집중될 시점을 제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울면서도 그냥 사업을 영위해요. 아, 또 그 폐업을 하는 시점이 또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임차 계약이 남아있으니까. 아, 아이고.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아이고. 왜냐면 이 매출로 월세를 못 갚아요. 아, 그런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지금. 할 게 없으니까. 아, 중요한 거는 임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 모든 자영업자가 임차 계약 기간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게 집중되는 시점이 1년이라고 봤을 때 네. 작년 한 3, 4월부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 한 2, 3, 4월 이쯤에 폐업이 집중되는 시점이에요. 원래 이게 계절성이 있거든요. 자영업자도. 2,700만 명의 취업자가 있어 우리나라에. 네. 그 중에 약 6, 700만 명 정도가 자영업자예요. 많은데. 내 자영업자를 비임금 근로자로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경기 충격이 진행되고 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공실이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상용 부동산 시장에는 계속 싸늘하다. 그럼 네. 지금이라도 조금 정리하거나 처분하시는 게 나을까요? 지금 내가 어디 상가를 살까 이런 것을 고민할 때도 지금 살까 내년 다 조정되고 살까는 다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내가 평생 살 집인데 떨어지면 어떠냐고 이러는데 난 아닌 것 같아. 아니면 2억 다 떨어진 다음에 사셨어야죠. 2억 원어치 자동차 사고 화장품 사셨어야죠. 차라리. 2억으로 화장품. 이해가세요? 네네. 2억 벌을 모으려고 얼마나 시간 걸리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경제학에서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당연히 조정되고 나서 사야죠. 그럼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내년 2, 3월 정도 한번 그 분위기를 보시고 네.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는 네, 거고. 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처분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또 그러면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임차인을 받아서라도 차라리 공실을 없애는 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다 떨어지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대부분 공실이 늘었지만 줄어든 지역도 있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 정책의 강화로 인해서 소위 다주택자, 법인의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어요. 지수가. 네네. 매수 우위 지수가 떨어지면 매도세가 강한 거예요. 그쵸. 매수 우위 지수가 올라가면 매수세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적체되고 있어요. 어디요? 지금까지는 어디였다.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제가 20년 전망에 집값 오를 거라고 전망했잖아요. 특히 수도권 아직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21년에 어떻게 될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올해까지는 계속 오른다고 보시는 거예요? 올해까지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오르는데 오름세가 높지 않은 모습인 거죠. 거래가 둔화되고 2021년에는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약보합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약보합세라는 의미는 거래가 둔화돼서 그래요. 거래가 안 이루어져요. 세입자들이 이제 특히 전세 거주자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게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지금 시점에 사고 내년에 하락을 맞이해야 하는데 하락하면 어떠냐, 내 집인데 평생 살 건데, 이런 생각으로 사니까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교수님도 지금은 꼭지점이라고는 보시는 거고 내년에는 그럼요. 조정이 있고 네. 근데 뜨문뜨문 이루어지는 거래도 약간 조정된 가격으로 그렇죠. 이제 거래가 특히 될 거고 급한 사람 중심으로 이제 가격을 많이 내려서 판매를 하려고 하겠죠. 세금이나 금융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정리할 때는 융통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네네. 급한 사람 먼저 가격을 많이 내려서 던집니다. 이때 금매를 잡으시면 안 되고요. 금매의 시작이 있으면 금매의 정점이 있어요. 항상. 그 금매가 나오면서 조정되는 거예요. 제가 2019년 경제전망 때 가격 조정된다고 한 이유가 금매 때문이에요. 그때는 전세난이 아니라 역전세난이었거든요. 세입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실이 많으니까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네. 그리고 2019년까지는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또 다른 방향의 조정인 거죠. 그러면 그 금매 추이를 쭉 보다가 네. 이제 금매가 거의 이제 소진된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나요? 눈에 보이는 힌트는 정권이 바뀐다. 예를 들어서 네. 아니면 가격이 조정되는데 네. 동시에 근데 거래량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저는 이제 이 거래량을 이 통계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접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뉴스로 접하거나 체감적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알기 쉬운 방법이 공인중개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돼요. 거래 하나도 안 돼서 죽겠어요. 그럴 경우면 거래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봐도 돼요. 요즘 조금 거래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금매 물건을 사시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국토부에 올라오는 실거래가를 보면은 알 수는 있는데 이게 한 달 안에 등록이잖아요. 네. 내가 이번 주에 계약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바로 그 중개사가 올려주는 게 아니면 바로바로 이게 확인은 안 되니까 진짜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진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매수한다 하면 관심 지역이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그 관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또 다른 거예요. 그죠. 저는 평균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집은 계속 오르는데요. 우리 집은 올해도 떨어졌는데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지방마다 다르다고요. 지역마다. 입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다 있고. 다르죠. 주거 유형이나 형태에 따라 다 다르죠. 다른데 여러분이 이미 관심 있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한 두세 군데를 가보세요. 물어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거래가 이제 좀 생기기 시작한다. 그때는 아마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 뭐 코로나19가 종식이 선언됐다거나 뭐 이런 몇 가지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제가 2021년이 저점일지 2022년이 저점일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딱 1년 정도만 전망하거든요. 왜냐하면 선행 변수가 1년에 대한 선행 변수들이 많아요. 네. 지금 무주택인데 정부가 뭐 사전 분양도 한다 그러고 뭔가 뭐 신도시도 뭐 생긴다 그러고 하니까 기다릴까 아니면 많이 올랐지만 어차피 평생 살 거 그냥 지금이라도 사? 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기존 주택의 매매입니다. 신규 분양은 다른 얘기예요. 그건 또 어때요? 아파트 신규 분양은 저는 특히 신혼부부라든가 아이 세자녀 부모, 다자녀 부모 뭐 이런 분들은 분양의 기회가 굉장히 크게 집중되는 해예요. 2021년이. 적극적으로 포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네. 왜냐면 저도 주변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지금까지 집 안 산 거면은 차라리 그 무주택의 어떤 메리트를 최대한 지금 활용하는 시점인 것 같다. 네, 정부가 맞습니다. 분양은 입주가 한 2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지금 계약해서 2달 있다 이사 가는 거랑 이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 지역의 매매 가격에 비해서 신규 주택 분양은 보통 매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대 일생의 유일한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를
그 분양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집을 처분했거든요. 네. 1주택자였는데 네. 집을 팔았어요. 언제? 8월에 팔았고 다음 달에 이제 잔금을 받아요. 네. 지금이라도 뭔가 집을 사자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미 오를 대로 많이 올랐고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다 보니까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마음에 드는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못 사고 지금 월세로 이사 가요. 전세로 안 간 이유는 깔고 있으면 대응을 못 할 것 같아서 그 그것도 돈은 좋아. 지금 이제 주식 그리고 말씀하신 펀드 이런 걸로 지금 올리고 있고 다행히 주식 수익은 좀 잘 나오고 있어서 좋네. 현금을 갖고 있다가 내년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한 건데 무주택을 좀 한동안 유지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무주택을 2021년 적어도 중하반기까지는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한 채는 무조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집을 사라 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한 채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심리적인 안정이죠. 맞아. 네. 투자 투자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존중해요. 그 마음의 안정이 투자를 통해서 1억, 2억 버는 것부터 더 중요하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1억을 모으는 게 일반 평범한 근로소득자가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부동산 가지고 1억을 모을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4번 이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정되는 국면에 네. 제가 집을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 결정이 막 굉장히 무모하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거네요. 아닌 거죠. 괜찮은 선택을 하셨다고 오, 진짜요? 생각해요. 네. 다행이다. 네, 그래서 월세 내는 게 낫다는 거죠. 자기야 다행이야. 오늘 저희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김강석 교수님이자 또 매년 이렇게 경제 전망 책을 내고 있어요. 2021년 어떻게 경제를 전망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타이밍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좀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면서 투자 의사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네네.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안녕.